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지금 뒤에 나오는 뉴스 기사와 같이 18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기술과 장비, 소프트웨어를 아주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이 미국 기업이 아닌 해외 반도체 기업이라도 화웨이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는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지들이 뭔데 하면서 좀 어이는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에 이런 말을 했다 하면 시도 안 먹히겠지만 일단 경제적이건 군사적이건 미국이 갑의 위치에 있으니까 을의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국가들은 어쨌든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그 전까지 어떻게 했길래 화웨이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하냐? 지난 2019년 5월에 이미 화웨이가 미국 상무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죠. 그래서 미국 내 위치한 기업들은 화웨이와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이 아닌 해외 기업들의 경우에는 미국의 기술과 장비가 25% 미만으로 사용되었다면 별다른 승인 없이 화웨이와 맘대로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만의 TSMC 그리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등이 화웨이와 반도체 거래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 미 상무부의 결정은 해외 기업이라도 미국의 기술과 장비가 조금 들어갔다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화웨이를 미국 정부가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아주 정면으로 딱 막아서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으시면 경제를 잘 모르시거나 또는 반도체 이 기업들의 상황을 잘 모르는 이 초보자님들은 그냥 그런갑다 이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안 잡히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스스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힘을 기르실 수 있을 겁니다. 역시 경제 초보자님들을 위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다른 것도 아닌 반도체를 아주 콕 집어서 화웨이와 거래를 할 때 승인을 받아라 라고 했죠. 반도체의 상황이 어떻길래 이러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주력으로 매출을 올리는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연산이나 정보 처리, 수집, 통신 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담당하는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림에서 사람의 뇌와 비교를 하면 D램과 낸드 플래시는 우리의 중요한 기억을 담당하는 한 부분인 반면 시스템 반도체는 판단, 연산, 통신, 정보 처리, 정보 수집을 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등 이런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과 같이 단순히 기억을 담당하는 것보다 당연히 판단, 연산, 통신, 정보 처리, 최종 결정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이런 반도체 부분이 더 크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죠. 실제로 이 전체 반도체 시장의 매출 규모를 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가 70%를 차지하고요. 메모리 반도체가 30%입니다. 사실상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반도체 시장의 핵심이라는 거죠.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게 반도체 하면 역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미국이 왜 가만히 둘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왜냐면 미국은 과거 일본이나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반도체 같은 이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치고 올라오는 국가를 사정없이 날려버렸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시스템 반도체와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니까 얼핏 이해가 되시죠? 그림과 같이 전체 반도체 시장 중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스템 반도체 기업의 매출 순위를 보면 퀄컴이나 엔비디아, AMD, 애플 등 이 미국 기업들이 이미 꽉 잡고 있고 삼성전자는 순위에도 없습니다. 결국 이미 반도체 시장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를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30% 정도인 메모리 시장을 담당하는 삼성과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이 크게 태클을 걸지 않고 그냥 공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삼성전자도 시스템 반도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언젠가 시스템 반도체마저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들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역시 삼성에도 미국의 제재가 그때는 들어오겠죠. 자, 이건 나중 문제고요.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순위표를 보니까 약간 의아한 것이 있죠. 매출 5위에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치고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순위에 못 들었는데 하이실리콘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듣보 기업이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와 있는가 의문이 되시죠? 자, 중국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밀어주기를 한다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주 경쟁을 받았다면 하이실리콘 같은 기업의 매출이 순위권에 들어오긴 힘들겠죠. 화웨이가 일단 자회사를 통해서 모든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5위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부분입니다. 중국이 화웨이를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까지 치고 들어왔기 때문인 거죠. 중국의 기존 성장 방식은 돈을 써서 일단 해외 기업들의 고급 인재를 스카우트합니다. 자, 그리고 자국의 생산 기지를 둔 이런 기업들에서 몰래 기술을 빼오는, 아니면 뭐 대놓고 기술을 편취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죠. 그런데 미국이 만약 그냥 그 방법을 그대로 두어서 하이실리콘의 설계 능력이 막강해지면 중국 정부는 중국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뭐 민간 기업에 압박을 넣어서 중국 내의 모든 시스템 반도체는 하이실리콘에만 전부 수주를 집중하는 이 강제 밀어주기를 해줄 게 뻔합니다. 그러면 하이실리콘은 순식간에 거대한 시스템 반도체 공룡이 되고요. 이렇게 불공정한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뭐 저가 수주 경쟁을 하던 수주 경쟁을 하면서 다른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퀄컴이라든가 뭐 엔비디아, 애플 등 이런 공정 경쟁을 하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전부 다 죽을 수도 있겠죠. 자, 미국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 화웨이 그리고 자회사 하이실리콘을 미리 밟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미국 상무부의 규제안의 핵심인데요.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저가 경쟁을 벌여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뭐 거의 다 도산할 뻔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 일본 반도체 사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1980년대 중후반부터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 히타치, 도시바 등의 당시 약 2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해주면서 반도체 산업을 아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저가 수주를 해도 마진이 남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수주를 받으면서 기술 개발을 하죠. 결국 1990년대에는 미국의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본 반도체 가격 경쟁력에 밀린 뭐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스, 당시 인텔, 모토로라, 마이크론 등의 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거의 고사할 위기에 놓이자 이 기업들은 일본 기업에 덤핑 소송을 진행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서 저가 경쟁을 하니까 이걸 막아달라는 거죠. 결국 미국과 일본 간의 반도체 협정이 맺어지고요. 더 이상 일본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강제적으로 미국 반도체를 일본이 일정 이상 수입을 해야 하는 이런 협정까지 맺어졌죠. 그런 과정 속에서 1990년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살아나는 반면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를 놓치지 않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면서 샌드위치가 된 일본 반도체 산업이 몰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과거 일본의 반도체가 몰락한 이유를 알고 나니까 미국이 골치 아파지기 전에 이 화웨이의 싹을 자르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 그리고 화웨이가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잘못 건드렸다가 이제 다 죽게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이해가 되시죠? 미국이 화웨이 그리고 하이실리콘을 제재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특징 때문인데요. 자,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뭐 퀄컴, 엔비디아, 뭐 애플 등의 이런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은 팹리스입니다. 한마디로 공장이 없다는 건데요. 설계를 완료하면 위탁을 받아서 전문으로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이런 파운드리 기업들의 생산을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시설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요. 뭐 기술력도 요구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가 핵심이고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업체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고 분업화해서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맡겨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 위탁 생산을 맡는 기업의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보면 1위가 TSMC고요. 2위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3위가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이고 4위, 5위가 뭐 중국이죠. 자, 문제는 이렇게 위탁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 업체의 경우 대규모 자본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미세화 공정에 밀려서 결국은 경쟁에서 도태되고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시스템 반도체 업체가 설계를 하고요. 파운드리 업체의 위탁을 맡기게 되는데 이 대만의 TSMC는 7나노미터 단위로 이 패턴을
패턴을 미세하게 새길 수 있고,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는 14나노미터 단위밖에 패턴을 못 새긴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 낮은 나노미터 단위로 패턴을 새길수록 전자의 이동 속도가 더 빨라지죠. 거리가 짧으니까요. 그리고 더 낮은 전력이 소모됩니다. 역시 거리가 짧으니까 전력도 적게 소모되겠죠. 그리고 또 재료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도 더 저렴해집니다. 크기도 작아지고요. 자, 이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업체들은 더 미세화된 공정이 가능한 파운드리 업체로 위탁 생산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파운드리 위탁 생산 부분에서 현재 대만의 TSMC가 부동의 1위고요. 특히 7나노미터가 현재 최신 공정인데, 위탁 생산은 현재 TSMC와 삼성전자밖에 할 수 없고, 3위인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는 이미 경쟁에서 밀려나서 투자를 할 여력조차 안 됩니다. 결국 나중에 TSMC와 삼성전자가 거의 유일하게 파운드리가 가능한 업체가 되고, 나머지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5위인 SMIC는 역시 그 와중에서도 화웨이와 중국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및 지원금 등 이런 지원을 받고 역시 슬슬 기어 올라오겠죠.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거의 석권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고 이 설계도를 파운드리 업체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파운드리 업체가 중국 소속의 기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 만약에 파운드리 업체가 중국 기업이 되어버리면 중국 정부는 언제든지 이 설계도를 마음대로 가져다가 기술을 편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국 기업들은 법적으로 중국 정부에 모든 정보를 넘길 의무가 있었죠. 자, 이번에 수정되긴 했지만 또 지들끼리 설계도 빼돌리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불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SMIC가 치고 올라오는 것 자체가 미국은 좋게 볼 리가 없겠죠. 자, 또한 대만의 TSMC의 경우에도 물론 대만 기업이긴 하나 미국에 대해서 괘씸죄가 걸려있죠. 2019년 뉴스를 보시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TSMC는 화웨이와 계속 거래를 하겠다 밝히고 지금까지도 화웨이와 계속 거래를 해왔습니다. 자,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TSMC에다가 니네가 계속 중국에 협조를 할 거냐 말 거냐 입장을 분명히 해라. 지금 미국이 화웨이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TSMC 니네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니네도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죠. 현재 시스템 반도체의 주요 설계 업체는 퀄컴, 엔비디아, 애플 등 이런 미국 기업인데, 만약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이런 기업들과 거래선이 끊기기라도 하면 바로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리 1위 자리를 뺏기는 건 당연하고 회사가 망하겠죠. 자, 그래서 결국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대규모 공장을 지어서 역시나 미국의 비위를 맞추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화웨이로부터 수주를 안 받겠다 이렇게 절교 선언까지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단편적인 뉴스들이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됐으니 이제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SMIC 등은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미세화 공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문제는 하이실리콘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도 부족하지만 위탁 생산을 하는 SMIC의 파운드리 미세화 공정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막아서고 있어서 해외 기업들에서 반도체 장비 수주를 해오는 것도 지금 불가능하죠. 그리고 자국에 들어선 기업들에서 기술을 기존처럼 몰래 빼오던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이 보안 문제로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를 일단 미국에서 그리고 동맹국에서 퇴출시키고 있고요. 스마트폰의 핵심인 반도체를 해외 업체에서도 수입도 못하고 반도체 장비도 들여올 수 없게 막아버렸으니까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다툼에서 미국이 화웨이를 무너뜨려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막는다. 자,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화웨이가 망가지면 단기적으로는 화웨이에 수주되던 반도체 물량이 줄어드는 악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는 빠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화웨이가 빠진 스마트폰과 5G 통신 장비 반도체에 삼성 또는 다른 기업이 메꾸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매출은 다시 원상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에 큰 위협이 되던 화웨이가 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 화웨이가 미국 제재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구입을 검토 중이다. 이런 뉴스도 나왔죠. 자, 그래서 이번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삼성인 하이닉스에서 반도체를 구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불가능하면 제3국을 경유하거나 아니면 페이퍼 컴퍼니 이런 걸 만들어서 화웨이가 반도체를 구입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미국의 기술 및 장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3국 경유나 페이퍼 컴퍼니 방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미 1980년대 일본의 도시바가 그런 짓을 하다가 미국에 발각돼서 반도체 산업을 접은 역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른바 콩스버그 스캔들입니다. 재미난 옛날 이야기 하나 보고 가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91년 소련 해체까지의 기간을 냉전시대라고 부르죠. 근데 미국과 소련이 실제 전쟁을 하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해서 군비 경쟁을 벌이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1969년에 미국이 서둘러서 아폴로 11호를 달에 보냈던 이유가 바로 소련에 우리가 이렇게 군사기술력이 있다 이걸 과시하기 위함이었죠. 자, 미국과 소련은 이 대륙 간의 핵미사일을 날리는 것 외에도 핵미사일을 탑재한 이 잠수함이 근처에 숨어 있다가 언제든지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지금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제재하는 것처럼 미국 동맹국 간에는 사회주의 진영으로 전쟁 및 군수에 활용 가능한 어떠한 기술이나 제품도 거래를 할 수 없게 제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도시바가 제3국을 경유하고 이 페이퍼 컴퍼니로 몰래 서류를 조작해서 소련의 잠수함용 프로펠러를 장비를 수주를 합니다. 자, 그때 위조를 위해서 중간에 활용된 회사가 바로 노르웨이의 콩스버그라는 기업이고 그래서 콩스버그 스캔들인데요. 그 전까지 소련의 잠수함은요, 프로펠러 소리가 요란해서 미국 잠수함에 추적당했고 위치 파악이 가능했는데요. 일본에서 장비를 수주하면서 소리가 잠잠해지면서 더 이상 미국이 소련 잠수함의 위치 파악이 불가능해져서 난리가 났던 거죠. 결국에 1987년 사실이 발각되어서 도시바는 임원진 전원이 사퇴를 해야 했고요. 반도체는 미국으로부터 5년간 수출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반도시바 운동으로 거의 모든 제품이 미국에서 퇴출됐죠. 자, 그래서 역시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이런 일을 벌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 추가 제재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이번 문제로 갈라설 수밖에 없는 조치다. 이런 의견도 있죠. 근데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버블이 있고요. 지금 기업 대출도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경제의 버블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과 거래를 끊으면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데 이것을 감수하고 미국과 갈라설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미중 무역 2차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농산물을 수입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무역 협상은 그저 그런 대로 타결될진 몰라도 진짜 핵심인 기술 패권 전쟁에서 미국은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자, 일단 이번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또는 민주당 누가 당선이 돼도 이 중국과 기술 패권 문제는 초당적인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화웨이가 무너지기 전까지 또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은 일단 과거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고 좋은데요. 1990년 일본 정부의 지원금을 내세웠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의 몰락,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이 지금의 중국 다툼도 그것과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결국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1990년대 일본의 반도체 산업과 같은 결말이 나지 않을까, 이럴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